제 204페이지를 잠깐 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조영준님께서 여기 해당 조문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강의교재 204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잠깐 봐주시면, 거기에 해당 내용은 개념보호법 15조 제1항 각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해서 7호까지가 있죠. 기존에 2023년도 법 개정 전에는 치료가 없다가 이번 2023년도 법 개정으로 치료가 포함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1호부터 이제 그 7호까지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거나 2호부터 7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어서 동의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동의받다 처리하는 부분은 좀 제하고, 자, 2호부터 7호까지를 보게 되면, 2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3호를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법률이 있고요, 그렇죠?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법령 등이 있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파악하지를 못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애매하게 뭔가 이상하게 지금 마련되게 되어서 이 적법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적법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지를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법령, 법령 등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음, 우리 헌법은 이제 최고 규범으로 헌법에 정한 바에 따른 하위 규범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헌법 40조에 근거해서 이 법률이 입법부인 국회에 의해서 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명령과 규칙이 존재하게 되죠. 이 명령은 바라는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아니면 총리령 아니면 부령이 있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고 주로 대통령령이 법률을 시행하는 영이다라고 해서 주로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 총리령 부령은 시행하는 규칙이다라고 해서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명령은 시행 규칙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바라는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규칙은 행정부가 바라는 명령과 구분짓기 위해서 규칙이라 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의 운영은 행정부가 바라는 명령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이 바라는 명령이다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려도 공공기관의 소개 부분에 나왔던 그 헌법기관들 린 헌법재판소, 대법원, 예, 법원, 그리고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들이 바라는 규칙이 여기 보이는 행정규칙인데요. 이들 규칙도 바라는 어떤 수권범위 등에 따라서 시행령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시행 규칙 형태를 띠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등에서 검색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검색해 봐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해 들어가시게 되면 어, 조용준님께서 올려주신 것과 같은 화면상에 좌측 상단 부분에 법령의 체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령의 체계도를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그러면 그 법령의 체계도상에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 영단의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행령들이 좀 열거가 되어 있어요. 단체 소송에 관한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앞부분 보시게 되면, 대법원이 발한 규칙도 있고요. 그렇죠? 국회가 말하는 규칙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바라는 고시가 있고
그리고 그 행정규칙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그 고시에는 뭐 표준규칙, 나는 석고규칙 기준 고시 뭐 등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랫단에 보면 다시 또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그 행정규칙에는 네, 개인정보보호법 11조 등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발한 여러 보호 지침 등이 있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조상 저희 지금 여기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 해당 헌법기관이 바라는 규칙 자체에도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형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법을 좀 찾아봐 달라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연구관의 수업을 가시거나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음, 저희 뭐죠? 윗단에 있는 행정규칙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행정규칙으로서의 여러 주 행정기관이 바라는 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행정기관의 보호 지침도 같이 보고 영향평가를 수행하러 가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가 바라는 것이고요. 명령은 행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내지는 부의 장관이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규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국회 등에서 바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틀을 여기에 더해서 여기 법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고리를 잡으셔가지고 여기까지를 같이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의 위임이는 행정규칙까지가 법령에 해당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법률, 명령, 규칙, 법 위임인 행정규칙으로서의 훈령이라든가 아니면 예규라든가 고시, 공고 등에 대한 것들이 여기 뭐 업무 지침 같은 것들이 업무 지침이 포함되게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한 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를 정한다. 이렇게 됐을 때 법의 위임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위임이 없는데 있는 고시는 국민들에게 적용되게 되는 대외적 훈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 등에게만 적용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법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법령으로서의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의 근거법은 행정기본법 제2조입니다. 행정기본법상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적용되게 됨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거는 제 강의 교재에 내가 좀 설명을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령에 등자가 붙게 되면은 이 법령과 여기 지금 자치법규가 법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등이라고 한다면 이 자치법규인 조례나 자치규칙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것이고요. 국회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그 조례를 바라게 되고요. 그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명령을 바라듯이 자치규칙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조례가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자치규칙이 운영되게 되는데 이 조례나 자치규칙은 명령에 포함되지를 않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거나 하게 되면서 이 법령으로 범위를 한정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등에 대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치법규에 주민번호를 처리하거나 하는 규정을 두거나 있거나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적용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 다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근거가 24조 2에 따라서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 그리고 헌법기관이 바라는 규칙으로 한정되겠다는 됨에 따라서 법령에는 포함되어지는 총리령이나 부령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의 근거가 되지를 못하게 되는 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해당 그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법률, 법령, 그리고 법령 등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다음 주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은 해가지고 뭔가 기재가 되거나 해서 이 A라고 하는 시에서는 조례의 근거에 주민번호를 수집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적법하지 않은 처리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두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위원이었던 앤 캐로키안 박사의 처음 창안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교재상으로는 어디를 봐주시면 좋은가 하게 되면은 어, 조용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해당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여기 채팅창에 조용준님께서 올려주신 바와 같이 윗단에 행정규칙이 있고, 윗단에 행정규칙이 있고, 시행령 바로 아랫단에 그 행정규칙은 법의 위임 있는 행정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그 범위에 포섭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행정규칙 안에는 뭐 표준지침부터 해서 아니면은 사고지치 기준고시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맨 아랫단에 있는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지침에 근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산하기관을 규율하게끔 하기 위해서 표준지침에 근거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지침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이라던가 파일 등록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평가를 하러 가실 때 표준지침 등도 당연히 참고를 해서 일반적인 사항들도 알고 가셔야 되지만 그 기관에 특화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조영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는 109페이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 나와 있는 보호의 원칙에 대한 것을 볼까 하는데, 우선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서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는 사전 설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앨런 캐보키안 박사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체계를 마련하거나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정책을 마련할 때부터 아예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는 어떤 사전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후 약방문처럼 처리하지 않아도 사전에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 등부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도 좀 줄이면서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례 총회에 발표를 했고요. 이 개념이 채택이 되게 되어서 만장일치 의결이 되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뭐 OECD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3조라든가 아니면은 이후에 GDPR 6조 등에 반영되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은 7개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재로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사전에 대비를 하라. 사후 약방문처럼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을 하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조치를 내재화하자. 디폴트 값처럼 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세팅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 원칙이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정책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내재화하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그 정보보호라고 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가 서로 이원화되어서 서로 양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그 정부가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보다는 서로가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보호 체계, 모든 것이 전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라가 제4 원칙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에 걸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의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체가 모든 어떤 전체의 그 구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들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그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실제 운영되는 것이 정보 주체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아까 저희 처리 방침 가이드 그 작성 지침에서도 요구됐던 것이죠. 해당 투명성의 원칙이 운영되게끔 하고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되는 것들이 처리 방침을 통해서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원칙은 그리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이익과 이용자의 그 이익이 충돌하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좀 판단해 운영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사이버 보안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8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교재로는 113페이지, 112, 113페이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그 프라이버시의 7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8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유럽 사이버 보안청은 봤어요. 그래서 정보 주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의 결정권 내지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의 보장으로의 내용이고요. 때문에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알리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사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최대한 제한을 해서 최소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면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 등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게끔 하게 저희가 뭐 결합 가능성, 추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익명 정보 등에도 적용되게 되거나 해서 저희가 뭐 아까 저기 뭐 그 뭐죠? 민감 정보에 대한 원본 정보 얘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이것들이 그 누군가를 식별하거나 하거나 그것을 악용되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 격리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인 결합 가능성, 추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분산 격리토록 해야 하고 또 이 개인정보를 집계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 세부 정보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면서 법적인 요구사항에 호환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운영됐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운영 등에 대한 것들이 현재 여러 보호의 원칙에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개념보호법도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통제를 위한 여러 정보실 권리 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부장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진 우리나라만의 이제 보호의 원칙이 개인정보보호 제3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개인정보보호 제3조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개념보호 제3조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참이면은 1번으로, 거짓이면 2번으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개념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 전문가분들이 맞으십니다. 이 개념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그 이상을 가진다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온 바가 있죠. 때문에 정책 집행자들은 집행의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를 위한 보호의 근거로 그리고 그 사법부는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다라고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그냥 무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뭔가 법조문에 규정된 바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뭔가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뭐 하면서 이런 안내를 했었어요. 어떤 안내인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병원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병원이 진료실 1과 진료실 2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료실 앞에 의사들이 대기하는 진료실 앞에 이게 공개 공간이 있죠. 공개 공간이 있고 여기 공개 공간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안내 데스크에서 이 안내 데스크 통제를 해서 이 모니터에 환자들의 성명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자들의 성명이 공개된 공간에 공개되는 거는 좀 그러하니 가능하면 이것을 갖다가 좀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라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막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념보호법에 그렇게 마스킹 처리하라는 게 뭐 어딨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셨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7항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임명 또는 가명을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임명에 의하여 또 임명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를 때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은 홍길동의 홍땡땡 이런 식으로 좀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병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서 이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하면서 아까 개념보호 6조 2항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본 바와 같이 중앙 행정기관 등이 법령을 법률을 뭐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1조하고 3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조와 3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틀 안에서 법에 개정되거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 3조가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보고서를 쓰시거나 하실 때 이러한 어떤 3조의 내용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3조의 근거에서 보다 좀 세분화된 원칙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11개의 원칙이 도출되게 됩니다. 처리 목적 명확화의 원칙, 최소 수집의 원칙, 적법한 수집 원칙, 그리고 목적의 이용 금지 원칙, 정확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존중의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의 원칙, 익명 가명 처리 원칙, 책임의 원칙이 되게 되는데 이 조항은 또 다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은 저희 PBD의 관점에서 또 마련되어진 최초의 프라이버시 원칙이기도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후에 GDPR 등에 대한 것들이 마련된 바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초창기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할 때 이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이 근간이 되어서 가이드라인에 많이 안내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이제 8원칙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3조가 우리 이제 법상으로는 가장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어쨌든 여러분의 좀 이해 도모를 위해서 많이 널리 알려진 8원칙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이 수집 제한의 원칙은 여러분의 강의 교재상으로는 저희 117페이지가 저희 3주의 근거 11대 원칙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119페이지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면서 120페이지가 지금 제가 설명할 그 PPT 화면과 동일하니까 해당 내용을 보시고 같이 지금 대입해 가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수집 제한의 원칙을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하에 수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고지 항목이 있죠. 고지 항목대로 운영하거나 비동의성법 근거라고 한다면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안내 방법은 안내 서면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처리 방침을 통해 안내하거나 하는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어쨌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집을 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인지할 수 있거나 동의하에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라고 한다면 동의가 저희가 또 이번 법 개정 2023년도 법 개정으로 그 시행령도 같이 개정되게 되면서 동의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이 조금 더 강화가 된 면이 있죠. 그래서 그 강화된 요건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정보 주체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는 비동의 적법 근거라고 한다면 인지에 따른 어떤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처리자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면서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수집 제한의 원칙의 내용이고요. 정보 정확성의 원칙은 여기서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확성, 최신성,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 완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면서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상태의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가다가 홈페이지 팝업이 뜨거나 해서 정보에 대한 최신화 현행화를 업데이트해야 하거나 했을 때 뭐 포인트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팝업이 뜨는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확 완전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확 완전 최신성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취급자 등에 대한 잘못된 운영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어제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이상한 그 물품이 집 앞에 배송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어서 이 개인정보가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변경 훼손 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때문에 취급자가 입력 과정에서 잘못하거나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입력될 수도 있고 해당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운영되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확 완전 내지는 또 과거에 개정된 뭐죠 과거에 있던 개인정보가 여전히 활용되거나 해서 개정된 전화번호 등이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신성에 대한 것들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 정확성의 원칙은 어쨌든 완전 최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요구이고요. 목적 명확화의 원칙은 수집을 할 때에는 수집 시의 목적이 특정되어져 있어야 하면서 그 이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어떤 목적 달성 내지 수집 목적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명확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15조, 17조하고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18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18조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19조까지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목적 명확화의 원칙하고 이용 제한의 원칙은 뭔가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제목을 제하고 이렇게 본문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게 용어가 바뀌거나 해도 용어가 잘못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이 제목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적 명확화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시에 특정되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 달성 또는 수집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수집 시에 특정된 목적에 근거해서 1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가 수집 목적 내에서 제3자에 적용되게 되는 구조 이렇게만 운영되게 돼야 되고 이용 제한의 원칙은 그 외 다른 목적은 이용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이용하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18조에 따른 목적의 이용, 목적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목과 이 내용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되 어쨌든 이 이용에 대한 목적이 특정되어지고 특정 목적 밖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돈전의 양면처럼 상당히 연관되어지고 밀접한 관련성을 띠지만 이 목적 명확화의 원칙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용 제한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목이 바뀌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해도 충분히 오해는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성 확보의 원칙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실, 도난 등에 대한 유출 등에 대한 행위 등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9조라든가 4장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된다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은 이 처리방침부터 정보주체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거나 정보주체가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처리방침 공개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운영되고 있고 저희 2023년 법개정으로 처리방침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포함되게 되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제7 원칙이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으로서 정보주체 권리 보장 파트인 개인정보보호 5장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처리방침 공개 원칙은 30조가 적용되게 되는 구조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처리방침 평가제가 같이 운영되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그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은 열람 정정 삭제 뭐가 또 빠져있나 여기 빠져있는 게 뭘까요? 뭐가 있죠? 참여의 원칙에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철회권이죠, 철회권. 그래서 기존의 정보 서비스자에게 적용되던 것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게 되어서 철회권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 외에도 자동화된 결정하는 정보수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등등등이 여기에 아니면 정보에 대한 저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6가지 원칙을 자기 책임 하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쵸? 입증 책임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있고, 이것을 입증 책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문서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유출 등에 대한 72시간 내의 신고, 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았는지,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신고하지 않았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내용은 법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해 남겨둔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주체가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의 원칙은 바로 위에 있는 7가지 원칙을 취할 때 여기에 대한 그 각각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면서 그것이 입증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근거할 때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개념보호법 3조도 고려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EU의 GDPR의 7가지 원칙이 마련되어져 있죠.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의 원칙 등등등인데 이 무결성, 기밀성의 원칙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원칙이고 그 정확성의 원칙 다 있는데 보유기간 제한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이나 우리 개념보호법상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목적 제한의 원칙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그 보유기간 내에만 운영토록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한 관리 기반이 되긴 하지만 지금 다른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상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목적의 활용 금지와 연계되어지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OECD 프라이버시 8원칙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또 이외에 GDPR도 PBD에 근거한 운영 등을 위한 어떤 원칙으로 기능하게끔 설계가 되어진 면이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만 해당 AI 자율주민국가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의 원칙 등은 도출이 되거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죠? 가명 정보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동형 여성정보 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식의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PBD에 근거한 것과 유리 기준 등을 기반으로 이렇게 원칙을 도출해내듯이 이동 여성정보 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 별도의 원칙이 존재하기도 했고 비례성 등 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저희 아까 표준 지침, 그러니까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서도 별도의 네 가지의 적용 원칙 등이 이것을 기반으로 도출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적법하게 처리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그것을 입증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설계가 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저희 그 관리부터 해가지고 서리 등에 대한 내용도 나가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김대웅님 해당 페이지를 새끼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20페이지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영역평가 관련된 내용에서 12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역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을 하거나 할 때 TBD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잠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 예측,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서는 이 영역평가에 대한 제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두고 그 안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죠. 이 영역평가라고 하는 제도는 가능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과 영향을 판단한 다음에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을 해서 운영토록 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운영 시 막대한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운영에 따른 어떤 피해 등에 대한 것들, 내지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인 국민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법을 준수하게끔 하고, 정보 주체에게는 그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의 처리 환경 내지는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영역평가에 대한 제도 등에 대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오후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배우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막 다루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돼요. 대신에 이 영역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등등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영역평가 보고서로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대한 내용을 나가볼까 합니다. 저희 강의 교재상으로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리적인 어떤 체계를 잘 갖췄는가, 법이 정한 어떤 적법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표별로 점검을 해야 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어떤 개인정보 보호 그 조직을 갖췄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야 할 텐데 아시겠지만 이 법 개정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되어서 보다 이 변화하는 시대에 좀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체계화된 어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지정 내지는 전문 자격 요건에 대한 요구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저희 149페이지서부터 해서 해당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법에 따라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전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해당 조직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이 잠깐만요. 음, 자격 요건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텐데 그중에 이 그 저희가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중에 이 요건들 있잖아요. 4급, 상급, 고위공무원단은 상급 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특히 각각 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인데 보통은 교장이 행정사무를 총괄하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 선생님도 그 학교 행정사무를 총괄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장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버리시고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행정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무처장이라던가 이런 어떤 행정사무를 별도로 총괄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운영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격 요건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그에 따른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일정한 어떤 그 규모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규모 이상이라고 한다면 각주 104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이그 5만 원 이상의 정보치에 관한 민감 정보는 90회 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치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던가 아니면은 2만 명 이상의 재학생 수를 둔 대학이라던가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공급 시스템 운영 기관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150페이지죠. 150페이지에 따른 이거죠. 이 요건을 갖추면서 이에 따른 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혹시 문제에 이게 그 개인정보 이용 내용 통지의 대상이 되는 요건과 이것이 딱 바뀌어가지고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좀 잘 보신 다음에 1,500억 원 이상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라고 하는 것 내지는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90회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이 해당 그 요구사항들부터 아무래도 많은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하다 보니까 법에서 이 요건을 가진 자는 여기 그 150페이지죠. 이거죠.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경력사항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서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앞으로 영역평가를 하러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요건에 드는 의무적인 어떤 지정 대상이 되는 그 조직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만약 그런 조직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요건에 해당되도록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각각의 공공기관 민간별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정성을 기반으로 하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의무 대상자에 대한 내용과 자격 요건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띠게 되는가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 강의 교재 상으로는 이 1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부터 해서 자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이 있고 있다가 개인정보 보호계획이 나올 텐데
요즘 이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빨간색으로 새기는 게 이번 법 개정 2023년도 법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틀 안에서 이런 그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15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15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독립성 등이 보장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15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박스가 나오죠. 이러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여기 아까 봤던 그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나 대표자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접근 보장,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 체계의 마련, 내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등이 행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자의 세금 요건에 기반을 두고 이런 식의 해당 개인정보 자격요건뿐 아니라 저 일반적인 어떤 개인정보 책임자라고 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한다면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자격요건 뭐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요구 사항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 취급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기를 하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서포트 측에 준 것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로 하는 것을 어디에 규정해 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SMSP에서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토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하면은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 조효주님께서 올려주신 어떤 저희 법에 대한 체계도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맨 마지막 행정규칙 두 번째 행정규칙을 보게 되면은 교육부 개념보호지침이라든가 행정안전부 개념보호지침인데 거기에는 각각의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근데 선거제 책임지는 것이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뭐 내가 지켜야 돼 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을 가는데 상위기관의 보호지침에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에 운영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틀에 맞게끔 설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160페이지로 가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분야별 책임자의 설명이고요.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근거한 선부처치 기준고시 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과 내부 관리 계획은 어느 날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개인정보 보호 계획과 내부 관리 계획은 어느 날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명제가 참이면은 1번으로 거짓이면 2번으로 그러니까 잠깐 바꿀게요. 이게 참이면은, 참이면은 2번으로, 거짓이면 1번으로 해서 채팅창에다가 답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3시 50분이기 때문에 10분 쉰 다음에 4시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시겠나요? 저희 10분 쉬고 4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10분 쉰 다음에 4시부터 해서